때는 1601년 시골 천문학자 케플러가 프라하로 상경의 티코의 조수로 있던 시절의 이야기이다. 티코 브라이 하루방 어디 아파마심? 왜 자료를 안 주게? 엊그제 다른 천문학자들한테 줬주게. 다른 천문학자? 아이고 저놈의 알망 쓸데기 없이다 소들이 허영 우리 플러 부인하게 시리 다들 갔어 다들 갔어. 이제 여기서 연구 안 아프다. 무사 연구를 안 하젠. 다른 천문학자들 오면 거기랑 시키서 어쩌냐게 감기 몸살 5만이 걸려도 쌍 취재를 안 하고 별방 자료 정리에 논문성 하루 10만원 벌이가는데도 그 자료 하나 보고 프라하까지 기용하신디. 캔디 딴 천문학자들한테 자료를 넘겨심? 경하면 난 케플러가 이렇게 프라하까지 올라와 얻고자 한 이 자료는 뭘까?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기 위해 500년 전 케플러가 살던 시대로 떠나보자. 500년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별들이 움직이는데 두 가지 규칙성이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첫 번째는 별들이 반드시 완벽한 원을 그리며 움직인다고 생각했었고요. 두 번째는 별들이 항상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했었죠. 원래 그런 거 아니야?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둘 다 모두 완전히 틀린 내용이에요. 오늘은 이 두 가지 잘못된 생각을 모두 속 시원하게 쓰레기통에 처박아버린 과학자 요하네스 케플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옛날 사람들이 왜 별들이 동그랗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었는가부터 알아보면은 사실 그 이유는 별거 없어요. 그냥 하늘을 보니까 다 동그랗게 움직이네? 이렇게 보이니까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 아니 무수히 많은 별들이 전부 다 동그랗게 움직이고 있어. 그런데 딱 5개의 별만 움직이는 모양이 이상한 거야. 심지어 어떤 녀석은 막 거꾸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고대에 유명하다는 과학자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막 나서가지고 설명을 해보려고 했지만은 결과는 대실패. 그리고 별다른 진전 없이 200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릅니다. 자, 그러던 중 1511년 독일의 슈트가르트에서 요하네스 케플러가 태어납니다. 어머니 입에서 8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케플러는 체격이 작고 몸이 약했는데 설상가상 집안까지 가난해서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자랐어요. 이렇게 약간은 안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케플러였지만 다행히도 엄청나게 머리가 좋았는데요. 특히 수학적인 머리가 거의 천재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도 명문대학으로 잘 알려져 있는 독일의 튀빙겐 대학교에 장학금을 받으며 다닐 정도로 말이에요. 이때 케플러는 대학을 다니면서 의무적으로 지구중심 우주론을 배워야만 했어요. 근데 당시 케플러의 스승이었던 미하엘 메스틀리는 약간 깨어있는 사람이었어가지고 제자들 중에서 좀 영특한 애들을 골라서 태양중심 우주론도 함께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케플러는 요때부터 태양중심설에 푹 빠지게 된 거죠. 이후 케플러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수학교사로 생활하면서 틈틈이 태양중심 우주론을 연구했었는데요. 이때 그 연구가 정리된 책이 케플러의 첫 저서인 미스테리움 코스모그래피컴 혹은 우주구조의 신비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자, 이제 책을 딱 썼습니다. 그러면 막 주변에 자기 책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막 드릉드릉 하겠죠? 그래서 케플러는 자기가 쓴 책을 막 다른 천문학자들한테 갖다줘요. 근데 이 책을 받은 천문학자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수학교사가 천문학자에? 아니 제정신이야? 아니 거기다가 제대로 검증도 안 된 태양중심설로 책을 써!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다른 천문학자들이 이 책은 물리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논리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없는 책이다 하고 바로 못을 박아버렸어요. 근데 다행히도 이거 좀 쓸만하겠는데? 괜찮은데? 하고 관심을 보인 과학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여러 천문학자들에게 근거가 부족하다고 아주 그냥 혹평을 받은 케플러, 뭐가 제일 필요하겠어요? 그쵸, 일단 정확한 관측 자료가 필요했겠죠. 그럼 누구한테 받아야 하느냐? 이왕 받을 거 당대 최고의 관측 자료를 가진 티코 브라이 거를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티코가 있는 프라하로 무작정 출발을 합니다. 이렇게 만난 티코와 케플러는 처음에는 아주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괜찮은데? 했던 과학자가 바로 티코였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케플러가 정규직 시켜주세요 했는데 티코는 안 돼! 하면서 대판 싸우고, 케플러가 막 촌뜨기 출신이라고 무시하고, 하여튼 이 둘은 애기보다 더 유치하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 지나지 않아서 티코는 정말 어이없게 죽게 되는데요. 왜 이렇게 지난 편에서 오줌을 참다가 봉변을 당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티코가 죽을 것 같이 막 오늘 내일 하고 있을 때 다른 과학자들에게 최고 관심사는 뭐였겠어요? 티코의 건강? 아니지. 그 티코의 초대박 자료 누가 물려받을 거냐 이거죠. 여기서 티코가 무슨 변덕이었는지 누구도 상상 못할 결정을 내립니다. 티코가 병석에서 케플러를 후계자로 지목한 거예요. 아마 티코가 겉으로는 막 틱틱거려도 속으로는
자기의 이 위대한 자료를 수학적으로 딱 정리해줄 사람은 케플러뿐이라고 인정하고 있던 건 아닐까 싶네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티코의 자료는 케플러에게 넘어갔고 케플러는 열심히 태양 중심 우주론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아무리 살펴봐도 행성이 완전 동그란 원궤도로 움직인다고 가정을 하니까 여전히 자꾸 오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케플러가 오케이, 행성운동 이거 원운동 아니야, 이거 아무리 봐도 원운동 아니야 라고 외친 순간 인류는 진리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게 된 거죠.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타원궤도를 그리며 운동한다고 가정하니까 티코의 모든 관측 자료들이 너무나도 잘 맞아떨어지는 거야. 그렇게 만들어진 이것이 바로 케플러의 행성운동 첫 번째 법칙이 된 타원궤도의 법칙이라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케플러는 행성이 태양에 가까울 땐 빨라지고 멀 때는 느려진다는 사실 또한 알아내기도 했는데요. 이 내용이 행성운동 두 번째 법칙인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에요. 말 그대로 행성이 같은 시간 동안 움직이면서 그리는 피자 모양의 면적은 항상 일정하다는 것이 이 법칙이라는 거죠. 근데 아마 과학을 좀 아는 친구들은 이쯤에서 뭔가 허전할 거예요. 그쵸? 아니 3법칙 어디 갔어? 하고 말이죠. 맞아요. 현재 케플러의 행성운동 법칙은 총 3개가 있습니다. 케플러가 연구를 할 때 자료들을 보아하니 뭔가 이 행성이 한 바퀴 도는 시간이랑 반경 사이에 어떤 규칙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떤 건지를 도통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0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이렇게 많은 공이 들어간 3법칙이야말로 행성운동 법칙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자 뉴턴이 만유인력을 밝히는데 큰 공헌을 한 조화의 법칙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케플러의 타원을 그리는 우주가 완성됐는데요. 근데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을 케플러 혼자서 이룬 걸까요? 에이, 그렇게 생각하면 섭하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명심하셔야 할 점은 아리스토텔레스, 프톨레마이오스, 코페르니쿠스, 티코가 쌓아둔 그 초석 위에서야 케플러는 위대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는 사실. 여기서 우리는 과학 발전의 아주 중요한 속성을 알 수 있어요. 그건 바로 과학은 절대 한 명의 천재에 의해 발전하지 않는다는 거. 요것을 잘 기억해주세요. 과학은 팀 스포츠입니다.